역사상 가장 비싼 거절이었습니다. 한국이 10조 원짜리 무기 계약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100조 원을 가져와도 대답은 같습니다. 굴러들어온 10조를 거절하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미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10조 원을 거부했더니 이번엔 100조 원이 굴러들어왔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등 돌린 절체절명의 순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온 그 절박한 나라를 한국은 왜 발로 찼는지, 그리고 그 거절이 어떻게 역대급 선택이 됐는지 그 충격적 내막을 지금 공개합니다. 새벽 3시, 다마스쿠스의 밤은 원래 죽은 듯 고요해야 합니다. 사막의 별빛만이 쏟아지는 그 평온한 어둠이 이 도시의 특권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그 정막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이름은 카림. 25년 동안 시리아 국방도달청에서 이 나라의 방패를 사들이는 일만 해왔습니다. 평생 하늘을 지켜왔다고 자부했지만 그날 밤처럼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공포는 처음이었습니다. 고막을 찢는 사이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이미 핏빛 섬광으로 번쩍이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공습 미사일이 우리 심장부 다마스쿠스로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지하 벙커를 향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계단을 구르듯 내려가는 동안에도 천장은 비명을 질렀고 폭발음은 고막을 때렸습니다. 벙커 문을 열자 핏기 없는 참모들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발사 확인. 한 발입니다. 부관 타리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레이더 화면 위 붉은 점 하나가 맹수처럼 다마스쿠스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마하오. 남은 시간은 고작 4분. S-300은 놈들은 자고 있나? 제 고함에 타리크가 다급히 러시아군 기지 한 라인을 열었습니다. 요격 시퀀스 가동. 발사합니다. 수화기 넘어 러시아군 장교의 건조한 목소리. 고지어 화면에 우리 측 요격 미사일. 흰 점 하나가 붉은 점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벙커 안의 모든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키보드 소리조차 사라진 진공의 시간. 우리는 화면 속 그 하얀 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흰 점은 붉은 점을 허무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빗나간 겁니다. 말도 안 돼. 누군가의 탄식, 아니 제 비명이었을 겁니다. 레이더 속 붉은 점은 비웃듯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다마스쿠스 한복판으로 내리꽂혔습니다. 쿵! 벙커 전체가 지진처럼 요동쳤습니다. 천장에서 회색 먼지가 눈처럼 쏟아졌고 조명이 발작하듯 깜빡였습니다. 탄착 지점. 입안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제발 민간인만 아니기를. 대통령궁입니다. 대통령궁 정원에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타리크의 보고에 벙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궁. 대통령 각하가 계신 그곳 말입니다. 그때 전화벨이 정적을 찢었습니다. 청와대 직통 라인. 아니, 대통령궁 직통 라인. 수화기를 드는 제 손은 제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림. 대통령 각하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습니다. 예. 각하. 내 정원에 고철 덩어리가 떨어졌다. 딱 5미터만 더 들어왔으면 내 침실이었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각하. S-300이 요격에 실패. 변명은 됐다.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카림. 나는 러시아에서 가장 비싼 방패를 샀어.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 그런데 결과가 이건가? 각하. 저희가 즉시 대책을. 일주일 주겠다. 딱 일주일이야. 그 안에 우리 하늘을 완벽히 틀어막을 진짜 방패를 찾아와. 빈손으로 온다면 내 자리는 오늘로 끝이다. 뚝. 통화는 끊어졌습니다.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일주일. 단 일주일 만에 수십 년 된 방공망의 구멍을 메우라니. 그날 밤 저는 뼈저린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늘이 뚫렸다는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진실. 우리가 신처럼 믿었던 러시아의 S-300이 그저 비싼 종이장에 불과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모스크바로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중동 담당 차관보. 지난 20년간 시리아 무기 거래를 총괄해온 인물이죠. 그와 저는 수십 차례 만찬을 함께했고 그의 아들 결혼식에 축전까지 보낸 사이입니다. 이반, 긴급 상황이네. S-400 추가 물량이 필요해. 최소 5개 포대. 그리고 최신형으로.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호탕하게 웃으며 얼마든지라고 했을 그가 이상하리만치 말이 없었습니다. 카림,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 복잡하다니? 우리 대통령궁에 미사일이 떨어졌네. 이보다 더 단순한 상황이 어딨나? 그게 우크라이나 전선 때문에 모든 물량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린 50년 동맹이야. 중동에서 러시아의 유일한 발판이 시리아라고. 알아.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방공 시스템 손실이 너무 커. 자국 방어도 빠듯한 상황이야. 그게 지금 무기 거래랑 무슨 상관인가? 상관이 있으니까 그러지. 크렘린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어. 모든 최신형 방공 자산은 우크라이나 전선 우선이라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이반, 솔직히 말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글쎄, 빨라야 2년. 아니, 전쟁 상황에 따라 3년이 될 수도 있어. 2년, 3년. 내일 당장 미사일이 또 날아오면 어쩌라고. 카림, 나도 답답해.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끝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어.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국가 생존. 그 절박한 단어 뒤에 숨은 냉혹한 현실을. 러시아에게 우리는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전략적 거점. 필요할 때 이용하고 더 급한 일이 생기면 뒷전으로 밀리는 카드에 불과했던 거죠. 이반, 한 가지만 더 묻겠네. 뭔가? 지난 30년간 우리가 러시아 방산업체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나? 수십조 원이야. 수십조. 그 돈으로 자네 나라 방산업체들 살렸지. 로소보론엑스포트, 알마잔테이. 그들이 중동 시장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우리 덕이야. 카림,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됐네. 더 들을 것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다마스쿠스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지금도 적의 미사일이 우리를 노리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방패를 쥔 자들은 다른 전쟁의 골몰에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감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배신감. 우리는 러시아를 믿었습니다. 신처럼 믿었습니다. 그들이 파는 무기는 서방에 맞설 수 있다고 의심치 않았고 그들이 보장하는 안보는 철옹성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신형 전투기, 최첨단 방공망, 대한 미사일까지 러시아가 사라고 하면 조건 없이 샀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겁니까? 정작 하늘에 구멍이 뚫렸을 때 그들은 우크라이나 핑계를 대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자기네 전쟁이 더 급하다며 우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믿었던 친구가 일단 2년만 기다려봐라고 말하는 기분을. 저는 책상 위에 놓인 S300 시스템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인장. 그 아래 적힌 천문학적인 금액들. 이 종이장들이 전부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러시아가 등을 돌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방패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러시아가 막혔다면 중국이 있습니다. 저는 곧바로 베이징으로 연락을 돌렸습니다. 중국의 홍치 방공 시스템. 최근 급성장한 중국 방산의 자랑이죠. 중국 국방부 담당관과의 통화는 꽤 희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카림 국장님, 반갑습니다. 시리아와의 협력을 확대할 좋은 기회로군요. 시간이 없네. 홍치 9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도입하고 싶어. 가격은 문제 삼지 않겠네. 오, 그 정도 규모라면 저희도 매우 환영입니다. 다만, 그 다만이 문제였습니다. 서방 제재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재? 중국이 언제부터 서방 제재를 신경 썼나?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무기 수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충돌합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도 있고요. 지금 시리아에 대놓고 무기를 팔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재, 중국마저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회 경로는 없나? 제3국을 통해서라든지 협의는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품까지 최소 2년은 걸릴 겁니다. 복잡한 경로를 거쳐야 하니까요. 2년? 지금 장난하나?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보다 빠르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이 막히자 이란으로 갔습니다. 결과는 더 참담했죠. 바바르 시스템이요? 관심은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자체 수요가 급합니다. 이스라엘 위협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동맹 아닌가? 같은 편이잖아. 동맹이죠. 하지만 무기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도 부족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저는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의 고층 빌딩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화려한 경제 성장 뒤에 숨어서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절박함은 그들에게 리스크였습니다. 서방의 눈치를 보며 손익을 따지는 계산의 대상. 타리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북한 쪽은 어떻습니까? 그쪽 미사일 기술이. 북한은 방공 시스템이 약해. 그리고 걔네 물건은 신뢰도가 떨어져. 실전 검증이 안 됐어. 그러면 어디서든 답이 없는 건가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
반미 전선의 동지들을 자처하는 그들. 하지만 막상 돈과 이해관계가 얽히면 그 연대 의식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핵심 국가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런데도 정작 목숨이 달린 순간에 무기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현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동맹이라고 불러도 존중받지 못하는 굴욕. 강대국들의 계산 속에서 줄 서야 하는 수모. 그날 밤, 저는 사무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도 안 되고, 중국도 안 되고.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 방패를 구한단 말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타리크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묘한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소문 들을 기분 아니야. 아닙니다. 이건 꼭 들으셔야 합니다. 타리크가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떠 있었고 빨간 점들이 곳곳에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동쪽입니다. 국장님. 극동의 어떤 나라가 지금 전 세계의 방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빨간 점들은 전부 그 나라 무기가 배치된 곳입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점들은 유럽부터 중동, 동남아시아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말인가? 예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입니다. 원조를 받아먹던 나라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마 그 나라 말인가? 거긴 반도체나 만드는 줄 알았는데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십시오. 타리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수출 그래프, 성능 비교표, 실전 기록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방공 시스템입니다. 천궁이라고 부르는 물건인데 러시아 S400보다 성능이 좋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천무라는 다연장 로켓도 있습니다. 80km 박표적을 오차 범위 1m 내로 타격합니다. 러시아 제품의 수십 배 정밀도입니다. 저는 태블릿을 빼앗듯 가져왔습니다. 크롤을 내리며 데이터를 훑었습니다. 노르웨이, 영하 40도 혹한에서 완벽 작동. 폴란드, 288대 대규모 도입. 러시아 킬러라는 별명. 아랍에미리트, 사막 환경 실전 배치. 잠깐, 에미리트라고? 예, 중동 국가입니다. 그들이 이미 도입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미리트라면 우리와 기후가 비슷합니다. 같은 사막, 같은 환경. 그 나라. 이름이 뭐라고 했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솔직히 말하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좀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이라니, 삼성이나 케이팝으로 유명한 그 나라가 무기를 만든다고요? 하지만 눈앞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냉정했고 실전 기록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타리크, 더 자세한 정보를 구해와. 특히 그 천궁이라는 물건. 실제 요격 성공률이 어떤지. 알겠습니다. 타리크가 나가고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대한민국. 동방의 작은 나라. 미국의 동맹이라 우리와는 거리가 먼 그 나라. 그들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의심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저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이틀 후 타리크가 두툼한 보고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국장님, 다 모았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전 세계 실전 데이터입니다. 그가 대형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눈 덮인 설원이었습니다. 노르웨이입니다. 영하 40도,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겨울을 자랑하는 땅이죠. 화면 속에는 거대한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이 눈밭 위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한국 국기가 새겨진 그 장비들은 마치 눈폭풍 속에서도 꿈쩍 않는 강철 괴수 같았습니다. K9 자주포와 천무입니다. 노르웨이군이 대량 도입했죠. 영하 40도에서 작동이 된다고? 그게 놀라운 점입니다. 러시아제 장비는 영하 30도만 넘어도 윤활유가 얼어붙어서 시동조차 안 걸립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 전차들이 추위에 멈춰선 사진들 보셨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진들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줬죠. 세계 2위 군사대국의 장비가 추위에 무릎 꿇는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장비는 달랐습니다. 타리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K9 자주포가 포탄을 발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추위. 병사들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K9은 마치 따뜻한 봄날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포신이 회전하고 조준이 완료되고 발사. 굉음과 함께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눈밭 위로 충격파가 퍼져나갔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이 정확히 폭발했습니다. 오작동 제로.
노르웨이군은 이 장비들을 혹한의 수호자라고 부릅니다. 러시아 국경 최전방에 배치해뒀죠. 노르웨이 군인들 반응은 어땠나? 타리크가 다른 영상을 띄웠습니다. 노르웨이 육군 장교의 인터뷰였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다양한 나라의 장비를 테스트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장비처럼 혹한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마치 이 추위를 위해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장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폴란드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 위에 전차 부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더 대담한 선택을 했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대, 천무다연장 로켓 288문,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무기 수입 계약입니다. 숫자가 장난이 아니군. 금액으로 치면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폴란드는 이 무기들을 러시아 킬러라고 부릅니다. 저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폴란드 평원 위에 도열한 K2 전차들, 그 위로 태극 마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깐, 폴란드가 왜 이렇게 대량으로 도입한 거지? 자기들도 전차 만들 수 있잖아. 그게 흥미로운 점입니다. 타리크가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폴란드는 원래 독일 레오파드 전차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유럽 최강이라는 그 전차요. 하지만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왜? 독일이 가격을 너무 높게 불렀고 납기도 5년 이상 걸린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코앞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5년을 기다리라니 폴란드 입장에서는 미친 소리였죠. 그래서 한국으로 눈을 돌렸고 그리고 폴란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가? 한국의 납기 속도요. 계약 체결 후 1년도 안 돼서 첫 물량이 도착했습니다. 독일이 5년 걸린다던 걸 한국은 1년 만에 해낸 겁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1년. 그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독일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성능은 동급이거나 오히려 우위인데 말이죠. 그게 가능해? 싸고 빠르고 좋다고?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결이 있더군요. 타리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국군에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생산 라인을 최적화해뒀습니다.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져 있으니 추가 물량을 뽑는 건 어렵지 않은 거죠. 반면 유럽 방산업체들은 소량 주문 생산 위주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효율의 차이라는 건가? 그렇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북한과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언제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둔 겁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에 무기를 공급하는 저력이 된 거죠. 폴란드 국방장관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절박함을 이해했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빠르게 움직여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장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절박함을 이해한다. 우리 시리아도 절박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리 절박함보다 우크라이나를 선택했죠. 특히 천무의 성능이 압권입니다. 타리크가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사거리 300km. 이건 서울에서 쏘면 평양을 넘어 신의주까지 닿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명중률 보십시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원형 공사노차 1m. 1m요? 300km를 날아가서 오차 범위 1m 안에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러시아 스메르치 로켓의 오차 범위는 수백 미터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백 배의 정밀도. 이건 로켓이 아니라 스나이퍼 라이플에 가깝습니다. 실전 영상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타리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폴란드 군사훈련장. 천무발사대에서 로켓이 솟구쳤습니다. 불기둥이 하늘을 가르고 로켓은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300km 떨어진 표적 지역의 영상으로 전환됐습니다. 쾅! 정확히 표적 한가운데에 로켓이 꽂혔습니다. 먼지 기둥이 솟았고 표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국장님, 저 표적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몰라. 얼마인데? 5m입니다. 300km를 날아와서 5m짜리 표적을 정확히 맞힌 겁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루마니아도 한국 무기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국가들이 전부 한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실전에서 증명됐기 때문이죠.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국가들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점들이 세계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국장님,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기를 잘 만든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혹한 성능이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타리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환경, 섭씨 50도의 사막에서 한국 무기가 어떤 성능을 보여줬는지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사막,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선 방공 시스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사막은 아랍에미리트의 어느 군사기지였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아지랑이를 피워 올리는 그곳에 위용 있는 방공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옆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글자, 천궁2, 에미리트가 도입한 한국산 방공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건 타리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사막 하늘,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고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적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관제실 안이 긴장으로 팽팽해졌습니다. 병사들이 재빠르게 콘솔을 조작했습니다. 화면 위로 숫자들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표적 포착, 거리 80km, 속도 마하 4, 요격 시퀀스 가동, 천궁2의 발사대가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조준이 완료되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발사, 섬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불기둥을 일으키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굉음이 사막을 흔들었고 발사대 주변의 모래가 폭풍처럼 날렸습니다. 미사일은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다음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화염이 번지고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관제실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입니다. 천궁2가 요격에 성공한 실제 영상이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실제 전투 영상이라고? 예, 에미리트 방위군이 공개한 겁니다. 요격 성공률 100%,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100%, 그 숫자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리 S-300은 절반도 못 막았습니다. 그런데 저 한국산 미사일은 전부 막아냈다고요? 잠깐, 우리 S-300이랑 뭐가 다른 거지? 똑같은 요격 미사일 아닌가? 타리크가 비교 자료를 띄웠습니다.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레이더 성능입니다. 화면에 두 시스템의 레이더 재원이 나란히 표시됐습니다. S-300의 레이더는 기계식입니다. 물리적으로 회전하면서 적을 탐지하죠. 반면 천궁2는 AESA,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씁니다. 전자적으로 빔을 조향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할 수 있고 반응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 미사일 유도 방식입니다. 타리크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S-300은 주로 지상 레이더의 유도에 의존합니다. 미사일 자체의 탐색 능력이 제한적이죠. 하지만 천궁2 미사일은 적외선 탐색기와 능동 레이더를 모두 탑재하고 있습니다. 중간 비행까지는 지상에서 이루받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미사일 스스로 표적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빗나갈 확률이 낮다는 거군. 정확합니다. 특히 사막 환경에서 차이가 극명합니다. 타리크가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폭염, 모래폭풍, 염분 가득한 공기. 사막은 정밀 무기의 무덤입니다. 전자장비가 녹아내리고 센서가 오작동하고 미사일이 궤도를 이탈하죠. 그건 나도 알아.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천궁2는 달랐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사막 환경에 맞춰 특수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화면에 기술 사양이 표시됐습니다. 고온 환경용 특수 냉각 시스템, 모래 침투 방지 실링, 염분 부식 방지 코팅, 그리고 환경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알고리즘까지. 에미리트군은 이 시스템을 사막의 수호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에미리트 말고 다른 중동 국가는? 이라크나 쿠웨이트는? 이라크는 현재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공개 정보인데 타리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카타르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패트리엇을 보유하고 있지만 천궁2로 교체를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 나라들이 전부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군. 그렇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실전에서 증명됐으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천무는 사막에서도 작동하나? 그것도 준비했습니다. 타리크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공격용 무기입니다. 사거리 80km 기본형부터 300km 확장형까지. 영중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형 공산 오차 1m. 실전 기록은 에미리트가 테스트 사격을 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설치된 천무 발사대. 섭씨 48도의 폭염이 아지랑이를 피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지만 천무는 묵묵히 대기 중이었습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로켓이 솟구쳤습니다. 불기둥이 사막 하늘을 갈랐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연속으로 발사된 로켓들이 일렬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 지역. 콱콱콱콱콱. 연속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모래기둥이 솟구쳤고 표적들이 차례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전탄 명중입니다. 섭씨 48도 폭염 속에서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직 다 안 보여드렸습니다. 타리크가 또 다른 영상을 띄웠습니다. 이건 모래폭풍 속 테스트입니다. 화면 속에는 누런 모래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는 극한 상황. 그 속에서 천무가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전탄 명중. 국장님, 모래폭풍 속에서 정밀 유도, 무기를 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래가 센서를 가리고 전자장비를 망가뜨리거든요. 하지만 천무는 해냈습니다. 어떻게? 미사일 앞부분에 에어커튼 시스템이 있습니다. 고압 공기를 분사해서 모래를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 센서에는 자동 클리닝 기능이 있고요. 한국 기술진이 사막 환경을 철저히 연구한 결과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이라, 그 작은 나라가 이런 괴물 같은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동에서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었고요. 타리크, 궁금한 게 있어. 말씀하십시오. 한국은 사막 국가가 아니잖아. 어떻게 사막 환경에 이렇게 최적화된 무기를 만들 수 있지? 타리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들은 고객의 환경을 철저히 연구합니다. 중동에 팔려면 사막에서 작동해야 한다. 북유럽에 팔려면 혹한에서 작동해야 한다. 그래서 환경별로 맞춤형 개량을 합니다. 그 정도로 정성을 들여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리크가 메모를 꺼내 읽었습니다. 우리 무기를 산 나라의 군인들이 전장에서 죽으면 그건 우리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숨이 우리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에게 무기를 팔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계약서에 도장 찍고 돈 받고 끝이었죠. 고장나면 추가 비용을 청구했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면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무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을 지키는 도구였습니다. 타리크, 한 가지 더. 예, 이렇게 좋은 무기를 왜 한국은 더 안 팔고 있지? 전 세계가 줄을 서야 할 텐데. 타리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한국은 아무에게나 팔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야?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무기가 민간인 피해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거래 자체를 안 한다고요. 꽤 까다롭다는 소문입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원칙이라 무기 장사에 무슨 원칙이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였습니다. 일단 접촉해봐야 합니다. 연결해. 한국 방위사업청이든 그 무기 만드는 회사든 누구라도 좋아. 알겠습니다. 타리크가 나가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지금도 적의 미사일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우리 손을 잡아줄 것인가. 저는 그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돈이니까요. 충분한 돈을 제시하면 누구든 마음이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완고한지를. 대통령 각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문이 닫힌 상황. 그리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선택지. 각하는 생각보다 빠르게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카림, 직접 가라. 예, 서울로 가서 협상해. 필요한 만큼 써도 좋다. 금액에 제한 없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금액에 제한이 없다. 이건 시리아 정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임장이었습니다. 얼마까지 제시해도 될까요? 하늘을 막을 수 있다면 10조 원도 좋다. 아니, 그 이상도 상관없다. 대신 반드시 성공해라. 10조 원. 우리 같은 제재 대상국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어야 하는 돈이죠. 저는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재무 전문가, 기술 분석관, 법률 자문, 통역사까지 최정예 협상단 15명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시리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패키지, 천공 2포대 10기와 요격탄 5,000발, 천무다연장 로켓 50문과 유도탄 2만 발, 향후 20년간 독점 공급권, 핵심 기술 이전, 대금은 10조 원 현금의 시리아 재건 사업 참여권까지 얹었습니다. 제안서를 최종 검토하던 날 밤, 타리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뭔가? 한국이 정말 응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내전 상황이 걸림돌이 될 수도.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타리크. 이건 10조 원이야. 10조. 한국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어. 특히 이 정도 금액이면 말이지. 한국이 아무리 원칙을 내세워도 결국 기업이야. 주주들이 있고 이사회가 있어. 10조 원짜리 계약을 눈앞에 두고 거절할 경영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솔직히 오만했다고 해도 좋습니다. 평생 이 바닥에서 살아왔습니다. 러시아든 중국이든 이란이든 결국 돈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명분이니 원칙이니 떠들어도 결국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건 똑같았죠. 한국도 다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다마스쿠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쏟아지는 맑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하늘 어딘가에서 언제 또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반드시 성공한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10조 원.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한국인들도 인간입니다. 저 황금빛 숫자 앞에서 그들의 원칙 따위는 녹아내릴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부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다마스쿠스가 멀어져 갔습니다. 사막 위로 태양이 이글거렸고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14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의외로 겸손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 저는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질서정연한 도로, 빛나는 고층 빌딩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작은 나라에 무언가 대단한 에너지가 숨어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나라가 제 10조 원을 발로 차버릴 줄은. 첫째 날은 순조로웠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공항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 호텔로 안내받고 저녁에는 한정식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죠. 만찬장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고위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환대했습니다. 카림 국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화는 우호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천공이의 기술 사양, 천무의 실전 성능, 납품 일정에 대한 이야기들. 한국 측은 우리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 정도면 협상은 식은 죽 먹기겠군. 둘째 날 오전,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저는 준비해 온 제안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그 문서를. 이것이 저희의 제안입니다. 천궁 210기, 천무 50문, 요격탄과 유도탄 포함. 총 금액 10조 원. 추가로 시리아 재건 사업 참여권과 기술 이전 협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역사가 한국어로 옮기는 동안 저는 한국 측 대표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놀라움? 기쁨? 둘 중 하나겠지.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이상했습니다. 놀라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국 측 수석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카림 국장님, 대단한 제안입니다. 저희도 이런 규모의 제안은 처음 받아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회의실 온도가 몇 도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희 무기가 시리아 내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리아 내라고요? 예, 현재 시리아 내전이 진행 중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국제 보고서도 있고요.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의 작전은 철저히 테러리스트만을 목표로 합니다. 민간인 피해는 불가피한 부수적 손실이었고, 부수적 손실이요? 그의 목소리가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가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공습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그건 반군 세력이 민간인 지역에 숨어서 그런 겁니다.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는 무고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무기가 민간인의 피를 흘리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는 거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거절한다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로는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10조 원입니다. 10조. 이 돈이면 당신들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인데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절한다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들 지금 장난합니까? 통역사가 머뭇거렸습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분노가 너무 날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번역해. 그대로. 한국 측 대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국장님, 저희도 이런 결정을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안 내렸다고? 10조 원을 발로 차면서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제 고함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측 수행원들이 움찔했습니다. 타리크가 조심스럽게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도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돈이 적어요? 더 드릴까요? 20조? 30조? 말만 하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여유로운 동작이 오히려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국장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말해보시오. 우리 무기가 정의로운 목적에만 사용된다는 확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예, 무기 장사하면서 정예 타령입니까? 세상에 깨끗한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총알 하나하나에 선악을 새겨넣기라도 한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기는 도구입니다. 도구 자체에는 선악이 없죠. 하지만 그 도구를 누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철학강에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이 작성한 시리아 민간인 피해 보고서입니다. 저는 그 서류를 노려봤습니다. 그게 우리 잘못이라는 겁니까?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재 국제사회에서 시리아 정부군의 작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학교, 병원, 시장에 폭탄이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건 반군이 민간 시설에 숨어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인간 방패를 쓰는 거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실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만약 저희 무기가 그곳에 투입된다면 그 무기로 인해 민간인이 죽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가능성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 때문에 10조 원을 거절한다고요? 예. 그 한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서면으로 보장하겠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오직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민간 시설 타격에는 절대 투입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겠습니다. 잠시 한국 측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논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이 조건이라면. 하지만 대표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서면 보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실질적인 변화라니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내전이 종식되고 민간인 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국제감시단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거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우리 머리 위로 지금 당장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그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저에게는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국민이 죽으면 책임질 겁니까? 저희 무기가 다른 나라, 민간인을 죽이는 것도 저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게 같은 겁니까?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 다 생명입니다. 대화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협상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죠.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협박의 어조였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중동 전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조 원입니다. 건설, 플랜트,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를 거절하시면 저는 우리 동맹국들에게 한국 기업 배제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란, 러시아와 함께 한국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 압박. 이건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한국 측 대표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웃지도, 화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왜요? 저희도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뭐? 협박을 받을 거라는 것, 경제적 보복이 있을 거라는 것, 저희 경영진도, 정부도 이미 검토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저희 대답은 같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0조 원을 가져오셔도 저희 대답은 같습니다. 모든 경제협력을 끊겠다고 협박하셔도 저희 대답은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함은 강철 같았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손에 저희 무기를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저 개인의 결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결정입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협박도, 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온 나라가 폐허가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는 그 참상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거래와 무슨. 그래서 저희는 압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폭탄 밑에서 죽어가는 민간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감정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희 무기가 그런 고통을 만들어내는 데 쓰인다면 그건 저희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겁니다. 저희는 사람을 죽이려고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만드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의 협의는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좋은 귀국길 되십시오.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그는 수행원들과 함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만 남았습니다. 10조 원. 그 천문학적인 숫자가 적힌 제안서가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채 저는 그 종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5년 경력입니다. 수십 개국과 거래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어떤 나라든 결국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작은 나라는 10조 원을 발로 찼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패배였습니다. 완전한 패배.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경외. 돈보다 원칙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정말 존재한다는 사실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깔끔한 거리,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이 작은 나라가 10조 원을 발로 찼습니다. 타리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각하께 뭐라고 보고하시겠습니까? 모르겠다. 진심이었습니다. 25년 경력에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저는 좌석에 몸을 묻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니. 세상에 그런 일이 정말 있단 말인가.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마스쿠스에 도착했을 때 타리크가 급히 태블릿을 들이밀었습니다.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뭔가? 뉴스입니다. 전 세계 뉴스에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로이터, AP, 알자지라. 전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이 동일했습니다. 한국, 시리아의 대규모 무기 제한 거절. 대한민국, 돈보다 원칙 선택. K방산, 세계를 놀라게 한 결정. 어떻게 이게 새어나간 거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로이터의 국방 전문 기자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무기 거래, 제안을 한국이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민간인 보호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이는 국제방산 시장에서 전례 없는 도덕적 결정입니다. 그렇게 기사는 전했습니다. 알자지라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제재 대상국에도 무기를 팔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원칙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굴욕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내용이 제 생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한국 방산의 가치를 오히려 높였습니다. 아무에게나 팔지 않는 무기. 그래서 더 신뢰할 수 있는 무기. 한국은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기사는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책임 있는 무기 수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은 국제무기거래에서 인도주의적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원칙적 입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타리크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뭔데?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뉴스들이 떴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의 긴급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한국의 결정은 우리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나라. 그런 나라의 무기만이 우리의 등을 맡길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천무 2차 도입 계약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합니다. 장관은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금액이 떴습니다. 12조 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차인 바로 그 순간 폴란드는 12조 원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노르웨이 국방장관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가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가 어디에 쓰이는지 책임지는 것. 노르웨이는 한국산 무기 도입을 최우선 순위로 격상합니다. 장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루마니아도 잇따라 성명을 냈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한국을 신뢰한다. 한국 무기를 더 도입하겠다. 국장님, 보십시오. 타리크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전용기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천궁 이 도입을 직접 요청하기 위해서요. 직접 간다고? 예. 그리고 이게 그의 출발 전 발언입니다. 화면에 루마니아 국방장관의 인터뷰가 재생됐습니다. 한국이 시리아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나라의 무기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백지 수표를 들고 갑니다. 한국이 원하는 조건은 무엇이든 수용하겠습니다. 장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지 수표.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우리는 10조 원을 들고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는 백지 수표를 들고 간다고요? 미친 짓이야. 백지 수표라니. 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국장님. 타리크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글로벌 밀리터리 포럼과 SNS의 반응들이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밀리터리 팬들의 반응입니다.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미국의 한 퇴역 장군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대규모 계약을 거절하다니 한국은 미쳤거나 대단하거나 둘 중 하나다. 나는 후자에 걸겠다. 그가 그렇게 썼습니다. 영국의 국방 전문 유튜버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의 룰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무기 거래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가장 많이 내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 무기를 가진 나라는 이제 단순히 무기를 산 게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한국의 심사를 통과한 겁니다. 한국이 인정한 나라라는 뜻이죠. 이건 무기 이상의 가치입니다. 그가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독일의 방산 분석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매우 영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큰 금액을 잃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가치를 천문학적으로 높였습니다. 아무에게나 팔지 않는 명품. 그래서 더 갖고 싶은 무기. 한국은 방산계의 에르메스가 됐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방산계의 에르메스. 그 표현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타리크가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국장님, 이건 한국 방산기업들의 주가입니다.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거절 소식이 알려진 직후 주가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하루 만에 15% 올랐습니다. 현대로템, LIG넥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했는데 주가가 오른다고? 시장은 한국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선택한 경영 판단. 투자자들은 그게 더 큰 가치라고 본 거죠.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감탄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타리크, 최근 수출 동향은 어때? 집계 중인데. 타리크가 잠시 태블릿을 조작하더니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 잔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뭐? 거절을 통해 오히려 신뢰를 얻은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갖다 바친 10조 원은 눈앞의 이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선택한 건 그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신뢰. 아무에게나 팔지 않는 무기. 그래서 더 가치 있는 무기. 한국은 10조 원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글로벌 신뢰라는 왕관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곧바로 돈으로 환산됐습니다. 10조보다 훨씬 더 큰 돈으로. 기가 막히는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10조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들은 우리 돈이 아니라 전 세계의 존경을 선택했어. 국장님, 타리크, 지금 내가 느끼는 게 뭔지 아나? 화가 나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부럽다. 진심이었습니다. 돈보다 원칙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 눈앞의 이익보다 먼 미래의 신뢰를 택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그 작은 나라가 갑자기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 뭡니까? 우리가 한국에게 거절당한 건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어. 타리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국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변하는 거야. 우리가 정말 변한다면 어쩌면 다시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마스쿠스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거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어떤 나라가 되고 싶으냐고. 대통령 각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한국의 거절, 그 이유, 그리고 전 세계의 반응까지. 보고를 듣는 각하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할 줄 알았습니다. 저를 질책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각하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카림. 예. 각하. 한국이 원하는 게 뭐라고 했지? 민간인 피해 우려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면 된다는 거군. 저는 놀라서 각하를 바라봤습니다. 각하, 10조 원으로도 못 산 물건이야.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지.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야. 하지만 각하, 그건. 카림, 나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다. 각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힘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 무력으로 반군을 제압하면 끝이라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 진짜 강한 나라는 무력이 센 나라가 아니야. 존경받는 나라야. 한국은 그걸 보여줬어. 10조 원을 발로 차고도 그보다 더 큰 존경을 벌어들였잖아. 각하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해. 공포로 유지하는 안정이 아니라 존경으로 얻는 평화. 그게 진짜 방패야. 그날 이후 시리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전 수칙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민간 시설 타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국제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민간인 피해 조사위원회도 설립되었습니다. 쉬운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내부 반발도 있었고 군부의 불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하는 밀어붙이셨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거절만이 아니야. 기회야. 더 나은 나라가 될 기회.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시리아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인권단체도 변화의 조짐을 주목했습니다. 서방 언론의 논조가 미세하게나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타리크가 환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국장님,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 비공식 채널로 대화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시리아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면서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우리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10조 원을 거절했을 때 그건 영원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던진 과제였던 거죠. 변하라. 더 나은 나라가 되라. 그러면 우리도 대화할 수 있다. 타리크. 예. 아직 갈 길이 멀어. 이번에는 10조 원을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변화하는 시리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시리아는 여전히 완전한 평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공식적인 무기 거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채널을 통한 대화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다마스쿠스의 한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타리크가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한국 방위사업청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먼저 논의해보자고 합니다. 재건 사업이나 인도주의적 지원 분야에서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기를 팔기 전에 우리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타리크, 회신해. 기꺼이 논의하겠다고. 알겠습니다. 타리크가 나가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마스쿠스의 하늘은 오늘도 푸르렀습니다. 언젠가 저 하늘이 완전히 안전해지는 날이 올 겁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거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희망이었습니다.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우리는 아직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먼 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짜 방패는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방패는 신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시리아 카림 국장의 사연 어떠셨나요? 10조 원을 발로 찬 대한민국. 그 결과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다시 봤습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는 나라, 원칙을 지키는 나라. 100조 원이 넘는 수출 잔고는 덤이었습니다. 진짜 얻은 건 전 세계의 신뢰였습니다. 거절을 통해 더 큰 것을 얻은 대한민국. 잘했다 또는 아쉽다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